1457년 음력 10월 강원도 영월 관풍헌 한 소년이 마루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관복을 갖춰 입고 조용히 천천히 그의 앞에는 한 남자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금부도사 왕방년. 손에는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차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뜰 앞에서 발을 굴렸습니다. 소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찌하여 왔느냐? 왕방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단종. 12살에 즉위했고 15살에 왕좌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17살의 나이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세조실록에 남은 기록은 단 한 문장뿐입니다. 노상군이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 예로서 장사 지냈다. 한 왕의 죽음에 대해 공식 역사서가 남긴 문장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 뒤에 지워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세조실록의 기록이 이렇게 짧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실록을 쓴 사관들은 쿠데타를 일으킨 세조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이 그 역사를 직접 썼습니다. 훗날 학자이자는 음일기에서 이 기록을 두고 여우나 올빼미 같은 놈들의 간악한 붓장난이라고 직접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조선 후기 실학자 이익이 수십 권의 야사를 집대성한 열여실기수에는 그날의 장면이 훨씬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왕방년이 사약을 들고 왔으나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뜰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나장이 시각이 늦어진다며 발을 굴렀습니다. 그 순간 평소 단종 곁에서 심부름을 해오던 통인 하나가 스스로 나섰습니다. 그는 활줄에 긴 끈을 이어 단종이 앉아있는 좌석 뒤쪽 창문 너머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벽 바깥에서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벽 한 장을 사이에 두고 통인은 방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끈을 당긴 겁니다. 세조의 명을 받고 사약을 든 왕방년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이것은 자결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세조가 명한 처형이었고 세조실록의 한 문장은 그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최소한의 기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묘한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종의 목에 끈을 당긴 그 통인도 즉시 9구멍에서 피를 쏟고 죽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물론 이것은 야사가 역사적 사건에 도덕적 심판을 붙여넣는 방식입니다. 사실의 묘사라기보다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정의가 실현됐다는 믿음을 새겨넣은 흔적에 가깝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로부터 240년이 지났습니다. 숙종 25년, 이 사건이 공식 기록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숙종실록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금부도사 왕방년이 고을에 도착해 머뭇거리며 감히 들어가지 못했고 단종대왕께서 관복을 갖추고 마루로 나오시어 온 이유를 물으셨으나 왕방년이 대답을 못했다고. 왕방년과 통인이 공식 기록에 처음으로 이름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240년 만에 숙종은 그해 단종을 정식 임금으로 복권시켰습니다. 왕방년의 망설임을 기록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단종의 죽음이 외부에서 강제된 것이었음을 슬며시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권력은 진실을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얼마나 오래 지울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무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록은 단종이 예로서 장사 지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종의 무덤이 공식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그로부터 59년이 지난 중종 11년입니다. 중종실록에는 이런 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묘는 영월군 서쪽 길가에 있는데 높이가 겨우 2자쯤 됐다고. 어린아이들조차 그 무덤이 군왕의 묘라는 걸 알아봤다고. 예로서 장사 지냈다는 기록과 봉분 높이가 겨우 무릎 정도밖에 안 됐다는 현실 사이의 간극. 그 간극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한 왕의 죽음이 한 문장으로 지워졌습니다. 자살인지 타살인지조차 기록마다 엇갈렸고 무덤은 반세기 넘게 봉분도 제대로 없이 방치됐습니다. 야사들은 저마다 조금씩 다른 장면을 전했습니다. 어떤 기록은 시신이 강물에 던져졌다 했고 어떤 기록은 젊은 중이 시신을 들고 사라졌다 했으며 지금의 무덤은 가짜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 자체가 역설적으로 당시 얼마나 많은 것이 지워졌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묘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을 묘사한 야사들이 하나같이 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종이 익성관을 쓰고 골룡포를 갖춰 입고 마루로 걸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의 단종은 이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옷을 입을 자격이 법도상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단종은 왕위에서 물러난 뒤 3단계를 거쳐 신분이 강등됐습니다. 상왕에서 노상군으로, 노상군에서 서인, 즉 평민 신분으로. 영월로 끌려간 것은 이 모든 강등이 끝난 뒤였습니다. 골룡포는 왕과 왕세자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영월에는 왕의 복식을 유지할 조직 자체가 없었고 사약을 들고 온 일행이 그것을 용납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야사들은 왜 그 옷을 입고 걸어 나왔다고 기록했을까요? 가능성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종이 실제로 그 옷을 입었을 가능성입니다. 세자 시절 입던 흑색 골룡포를 유배지까지 개인 소지품으로 챙겨왔다면 죽음을 앞두고 스스로 꺼내 입었을 수 있습니다. 그 행동은 말 없는 선언이었을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왕이었다. 또 하나는 야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을 가능성입니다. 세조가 아무리 신분을 박탈해도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한 사람들은 그 옷을 다시 입혀서 돌려보낸 겁니다. 역사가 지운 것을 야사가 복원하는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단종에게서 왕의 옷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그것을 끝내 지우지 못했습니다. 단종이 숨을 거두자 세조는 명을 내렸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고. 삼족이란 아버지 쪽, 어머니 쪽, 처갓집 쪽 가족을 모두 죽인다는 뜻입니다. 영월 전체가 그 엄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 명을 빼고. 그 사람이 바로 영월의 호장 엄흥도였습니다. 호장은 지방 행정 실무를 맡은 향리들 중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군청 실무 총책임자에 가깝습니다. 엄흥도는 영월에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신을 수습했다는 내용은 공식 기록에 딱 한 줄입니다. 단종이 죽은 지 59년이 지난 중종 11년, 임금의 명을 받고 단종의 묘를 찾아 제사를 올린 뒤 돌아온 우승지 신창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고을 아전으로 이름이 엄흥도라는 자가 곡하며 관을 갖추어 장사 지냈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누가 함께 했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엄흥도와 단종이 처음 만난 건 그보다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단종이 청령포에 유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늦봄 밤이었습니다. 단종이 근심에 쌓여 홀로 앉아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사육신이 꿈에 나타나 살아있을 때처럼 억울한 사정을 하소했다고 합니다. 단종은 깨어나 울었습니다. 깊은 밤, 청령포 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산마루에 있던 엄흥도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옷을 벗고 강을 건넜습니다. 삼면이 강으로 막힌 청령포는 배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단종 앞에 엎드린 엄흥도에게 단종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이며 깊은 밤에 무엇 때문에 왔는가?
신은 본 고을의 호장인데 울음소리를 듣고 놀라서 감히 달려왔습니다. 단종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온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와서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내가 찾아왔으니 그 정성이 기특하다. 이제서야 초야에도 선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어몽도는 밤마다 강을 건너 단종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 남짓 뒤 단종이 숨을 거뒀습니다. 어몽도가 시신 앞에 섰을 때 세조의 언명은 이미 고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고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여기겠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그는 집으로 뛰어가 노모를 위해 미리 짜두었던 관을 꺼내왔습니다. 왕의 관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나무관이었습니다. 관을 옮기려면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최소 4명에서 6명이 필요합니다. 어몽도 혼자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야사들은 아전과 백성들이 함께했다고 전하지만 그 이름은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족을 멸하겠다는 언명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자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익명성은 겁쟁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지워야 했던 사람들의 흔적이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시신을 수습해 눈이 쌓인 산속으로 옮기던 중 잠을 자던 노루 한 마리가 놀라 달아났고 그 자리에는 눈이 쌓이지 않아 땅이 드러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단종을 묻었습니다. 지금 장릉이 있는 동을지산입니다. 관을 내려놓고 흙을 덮고 나서 어몽도는 영월을 떠났습니다. 세 아들을 예천, 울산, 군위로 흩어보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으면 한꺼번에 잡힌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자신은 둘째 아들 엄광순과 함께 경북 군위, 당시 지명으로 의흥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팔공산과 보현산, 화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산간벽지였습니다. 관에서는 이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영월 사람들은 아무도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단종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어몽도가 어디로 갔는지도 함구했습니다. 그 침묵이 어몽도를 살렸습니다. 그는 단종을 묻은 날로부터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삼족을 멸하겠다는 추격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상태로 가족을 뿔뿔이 흩어보내고 이름을 숨기고 낯선 산골에서 17년을 버텼습니다. 세조가 한 가문을 지우려 했던 그 결정이 역설적으로 세 곳의 집성촌을 낳았습니다. 지금도 경북 문경시 사랑면에는 500년이 넘은 영월엄씨 집성촌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 70여 가구의 대부분이 엄씨들입니다. 마을 입구에는 어몽도 동상이 서 있고 신도비가 세워져 있으며 조선 말에 건립된 사당에서는 지금도 매년 제사가 올려집니다. 어몽도가 이름을 공식적으로 되찾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죽고 거의 200년이 지난 현종 10년, 당대 최고의 학자 송시열이 임금에게 건의했습니다. 어몽도의 후손들을 등용하라고. 이름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가문의 이름을 송시열이 공식적으로 불러준 셈이었습니다. 숙종 24년, 단종이 복권되면서 어몽도에게 공조전랑 벼슬이 추증됐습니다. 향리였던 사람이 죽고 241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의 관직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조정이 내린 포상이 사육신보다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몽도의 충절이 사육신에 비견된다고 조정에서도 인정하면서 아전 출신이라는 신분을 이유로 차등을 뒀습니다. 전국의 후손들과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신분을 이유로 충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정은 결국 이를 받아들였고 고종 13년에 충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습니다. 충성스럽고 의로웠다는 뜻입니다. 어몽도가 단종을 묻은 날로부터 419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단종이 죽던 그날 밤, 또 다른 응답이 있었습니다. 관풍원에서 멀지 않은 동강 절벽 위에 6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단종 곁을 지키던 시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이들을 육신녀라고 부릅니다. 단종을 따라 죽은 여섯 시녀라는 뜻입니다. 기록에는 이들이 왜 그 자리에 섰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이유를 쓴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섯이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사실만 전해집니다. 그리고 6명이 죽었는데 6개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어문도가 이름을 얻는데 59년이 걸렸다면 이 6명은 그 이름조차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사육신이 재평가되던 선조 때도 단종이 복권된 숙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종의 죽음에 대한 모든 논쟁 안에서 같은 날 절벽에서 뛰어내린 6명의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실록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는가는 자연스러운 망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록을 쓰는 사람들은 왕의 곁에 있었고 왕의 죽음을 기록했습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린 6명은 그들의 시야 밖에 있었습니다. 이 6명을 기억하기 시작한 것은 조정이 아니라 영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방지와 야사가 그 이야기를 먼저 붙잡았고 285년이 지나서야 국가가 뒤따라왔습니다. 단종이 숨을 거두고 285년이 지난 영조 18년, 당시 영월부사 홍성보가 낙화암 인근에 민충사라는 사당을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영조 22년에는 영월부사 조화망이 비로소 이 절벽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6 여인이 꽃잎처럼 떨어졌다는 뜻을 담아 낙화암이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조는 왜 단종을 죽여야 했을까요? 유배만으로는 부족했을까요? 단종이 살아있는 동안 복위 시도는 2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단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1456년 성삼문, 박팽년 등 지편전 출신 학자들이 주축이 된 사육신의 거사.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연회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은 내부 고발로 발각됐고 이들은 모두 처형됐습니다. 단종이 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2번째는 그해 가을, 세조의 친동생 금성대군이 유배지에서 거사를 준비한 사건입니다. 금성대군은 세종의 6째 아들로 세조와 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단종을 다시 왕좌에 올리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이 거사도 내부에서 무너졌습니다. 세조는 금성대군을 사사했고 그 직후 단종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두 사건이 같은 날 음력 10월 21일입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존재만으로 2번의 거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조 입장에서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반란의 명분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세조 입장에서는 불가피했습니다. 권력은 그날 밤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록을 지우고 이름을 지우고 무덤까지 지우려 했습니다. 세조실록의 한 문장이 그 시도였고 봉분 높이 2자짜리 무덤이 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영월 사람들이 끝까지 발설하지 않은 단종을 수습한 인물. 이름도 없이 절벽에서 뛰어내린 6 여인의 기억. 평범한 나무관 하나를 어깨에 얹고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발자국. 역사가 지우려 한 것들을 사람들이 기억했고 사람들이 기억한 것을 야사가 붙잡았으며 야사가 붙잡은 것을 결국 공식 역사가 뒤따라 인정했습니다. 느렸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기록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